오늘은 이 브롱코 앞바퀴 뜯어서 랭글러랑 뭐가 다른지, 그리고 앞에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근데 난 이거 제일 싫어. 뭐 굳이 뜯어, 귀찮게. 파킹 브레이크 잡고, 제가 도구가 있으니까 일단 이 차는 바디온 프레임이죠. 그래서 차를 올릴 때 지지대를 프레임으로 해야 돼요. 여기가 제일 좋겠다. 중간쯤 하니까 앞뒤가 다 떨어지네. 랭글러 같으면 앞에 엑셀에다가 그냥 받쳐놓으면 되는데, 얘는 앞에가 솔리드 엑셀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을 띄울 때는 약간 조금 더 귀찮아. 그런 게 있어요. 19mm 볼트예요. 볼트가 6개나 돼. 오바야, 오바. 6개인 이유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설계자를. 근데 이 차가 포드 레인저하고 똑같다는 거를 가정하면, 포드 레인저가 6개거든요 똑같은 걸 썼으니까 6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 5개나 6개나 큰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얘는 볼트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바퀴를 훔쳐가지 말라고 이렇게 휠 락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 따로 볼트, 바퀴에 하나씩 볼트가 요 모양으로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별도의 아답터를 연결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고요. 이거 살려면 얼마 안 해요. 근데 이 차 팔 때 포드 공장에서 나온 게 아니라 딜러십에서 이걸 붙여서 파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서비스 품목이었지. 근데 요즘 같이 이렇게 차 사기 힘들 때는 이것도 돈 주고 사는 거야. 아유, 나 이런 거 제일 싫어. 무거워. 자,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전체적으로 생긴 걸 먼저 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는 건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보면 여기 우물정자 프레임이 이렇게 있어요. 얘도 프레임이고 얘도 프레임이에요. 이거 다 프레임에 연결된 브라켓들이에요. 용접되어 있는. 그래서 딱 보면 이렇게 하나의 몸체로 되어 있죠, 거의. 자, 그리고 얘는 위시본이 위, 아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더블 위시본이라는 타입이에요. 보통 위시본 중에 하나가 빠지면, 뭐 둘 다 빠질 수 있는데 서스펜션에 따라서 그래도 하나 이상이 빠지면 그냥 다 같이 멀티 링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서스펜션 보면 이 서스펜션이 사스쿼치 패키지 있는 것과, 그리고 또 제가 갖고 있는 브롱코 배들랜드 것과 그 나머지 것들하고 달라요. 얘는 오일 리저버 탱크가 뒤에 있죠.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빌스타인 쇼업 서버가 돼 있고, 코일 오버샥이에요. 그러니까 서스펜션하고 스프링하고 코일 스프링이죠. 한 몸체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랭글러 같은 경우는 쇼업 서버하고 스프링하고 다른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옆이긴 해도. 그리고 보면 얘가 바퀴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그 스티어링에서 나오는 타이로드고, 이게 타이로드 엔드고, 끝에 부분이 타이로드가 여기 있는데 저 안에 톱니와 전자식 모터가 달려 있어서 핸들을 꺾을 때마다 아주 가볍게 바퀴의 방향을 좌우로 흔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동력 전달 장치죠. 등속 조인트라고 말하기도 하고. 근데 뭐 벌써 이렇게 녹이 슬었는데 뭐 또 녹슬었냐 왜 그러냐, 여기에 녹슬은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걱정하실 분들 충분히 계시자 생각하지만 아무 문제 없다. 이것 때문에 얘가 뭐 부식이 나서 부러지거나 이러진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아무튼 이게 이제, 그리고 표면 부식이지 속에는 또 부식이 되질 않아요.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이제 이 부분이 동력 전달하는 부분하고 스티어링 방향을 전환시키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 샥이랑 스프링의 모양하고 이 부분이 대체적으로 랭글러랑 가장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스펜션 전체 모양이 완전 달라요. 일단 랭글러 같은 경우는 동력 전달 장치가 하나의 그 엑셀로 돼 있죠. 리지드 엑셀이라고 해서 뭐 솔리드 엑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큰 쇠 파이프가 중간에 지나갑니다. 거기에 중간에 이제 디퍼런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JL 랭글러 같은 경우는 엑셀을 중간에 디스커넥트하는 그런 장치가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JK 랭글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아무튼 그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파이프가 지나가야 하는 공간, 그리고 랭글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렉앤피니언 스티어링 방식이라고 하면 랭글러에 들어간 거는 볼 타입이에요. 뭐냐면 핸들을 돌리면 돌릴 때마다 이렇게 돌아가는 요만한 링크 같은 게 있어요. 거기 이렇게 돌아가면서 실제 핸들을 돌아갈 때마다 얘가 돌리면서 이 쇠대가 달린 부분을 당겼다 놨다 하면서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로드가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하고 직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핸들을 돌리면 조수석 쪽 바퀴만 돌아가는데 거기에 타이로드가 오른쪽 바퀴까지 연결이 돼 있어서 같이 움직이는, 결국은 중요한 건 이쪽도 쇠대가 지나가고 솔리드 엑셀이라고 부르는 리지드 엑셀에 쇠대가 지나갑니다. 그 쇠대가 지나가니까 실질적으로 이 앞에 공간이 다 그 파이프가 지나가는 걸로만 보여요. 그걸로 다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 때문에라도 트랜스미션의 위치라든가 엔진의 위치라든가 냉각 라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요 라인에서 뒤로 다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요 브롱코 같은 경우는 동력 전달하는 부분과 스티어링 전달하는 부분이 이 안에 물론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형상이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스티어링 같은 경우도
안에 어떤 부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기에 전자장비를 추가해 가지고 뭐 핸들을 조향하는 거라든가 자동으로 핸들을 조향한다던가 변화에 따른 핸들링의 감각 그리고 힘 이런 거를 좀 더 가변적으로 세팅할 수가 있어서 운전자 중심으로 세팅이 더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단지 이제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타일로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가늘면서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프로딩 가면 정말 많이 이쪽이 데미지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부품을 갈거나 대충 어느 정도 그 길이에 맞는 쇳대를 대고 용접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탈출하는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도 해요. 이 조인트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잘 빠지고 이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차 같은 경우, 그러니까 뒤에는 리지드 엑셀이지만 앞에 독립평가가 들어간 차 같은 오프로딩 차 같은 경우는, 특히 오래된 차 같은 경우는 이 부품을 가지고 다니는 차가 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서스펜션을 한번 보자고요. 서스펜션은 얘는 물론 로어 암에 쇼크 옵서버가 직접 연결이 돼 있어서 스프링과 쇼바의 어떤 균형 잡힌 그 컨트롤을 딱 보면 차 바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프레임에 연결되는 쇠예요. 프레임에 다 연결된, 이렇게 결국은 얘도 서스펜션의 조절은 프레임에 충격 전달하는 거예요. 충격 흡수도 프레임 쪽으로 하는 거고 충격 전달도 프레임 쪽으로 하는 거고. 근데 그건 랭글러도 마찬가지예요. 랭글러는 물론 리지드 엑셀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동력 전달하는 부분이 거의 뭐 바퀴와 맞물려 있어서 그냥 여기서부터 일자 파이프가 쭉 나가는데, 그 차조차도 이 리지드 엑셀하고 이 프레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서스펜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충격이라든가 차의 움직임 이런 거는 차 바디로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이 바디온 프레임 차 같은 경우는 전부 일단 프레임으로 먼저 갑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특히 랭글러 같은 경우는 핸들이 갑자기 떨리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스티어링의 구조에서는 아무리 한쪽이 순간적으로 에러 같은 동작 현상이 발생되더라도 이쪽에서 다 흡수가 돼요. 얘도 흡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운전자가 느끼는 핸들 감각에는 큰 영향이 없는 거죠. 근데 랭글러 같은 경우는 타일로드 자체가 파이프와 파이프가 그냥 중간에 약간의 고무 부신 같은 건 있지만 그냥 쇠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약간의 웨글 현상이나 좀 웨이브 같은 게 발생이 되면 그대로 한쪽 바퀴에 전달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충격 자체는, 실제 자동차라는 충격은 상하의 충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물론 심한 급격한 코너링이라던가 아니면 오프로딩에 가서 아주 불규칙한 노면을 건널 때 약간은 횡으로 먹는 그런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모든 차 메이커가 고민하는 충격 흡수의 퍼짐이나 아니면 충격을 전달하는 그런 방법은 다 아래 위 중심으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다 이렇게 곧게 이렇게 서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F1 머신 같은 운전석 바디와 바퀴와의 높낮이가 거의 일정한, 바퀴 안에 차체가 다 들어가 있는 차조차도 좌우로 세팅한 서스펜션보다 아래 위로 충격을 전달하는 그 서스펜션 구조가 조금 더 세게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모든 서스펜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차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프레임에 서스펜션이 충격이 전달되고 흡수되기 때문에 한쪽 바퀴에서 올라오는 충격 자체가 여기서 흡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프레임을 통해서 차의 전반에 다 퍼지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집중해서 이쪽에서 다 흡수 전달하기 때문에 좀 더 그 설계 자체도 단순할 수 있고, 그리고 공간 활용도 좀 단순화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랭글러 같은 경우는 리지드 엑셀에 쇼크 옵서버 돌려야 되고 스프링도 올려야 되고, 그리고 그 리지드 엑셀이 그 안에서 정확한 자세를 잡기 위해서 링크를 하나 또 걸어야 되고, 그 보면은 리지드 엑셀 뒤에 트랙바라고 해서 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 링크도 솔리드 엑셀하고 프레임하고 걸려 있는 아주 큰 가로바고요. 그리고 리지드 엑셀이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걸 관할하기 위한 어퍼 링크, 아래 밑에 로어 링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앞바퀴 양쪽에 그 링크 2개씩 하고, 그리고 중간에 트랙바 지나가는 것까지 합해서 5 링크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그렇습니다. 5 링크를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랭글러고요. 얘는 딱 보면 W25 방식의 그냥 동의평가 시스템 및 적용되어 있으나, 바디온 프레임 차는 서스펜션의 흡수나 퍼짐 자체의 시작도 프레임으로 간다. 근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뭐 옆에 있는 카이엔이라든가 저쪽에 있는 디펜더 같은 경우는 이게 유니바디잖아요.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연결되어 있는 접점 부분이 바디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디의 충격 흡수가 돼요.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얘는 프레임으로 전달이 돼서 프레임이 전달된 거에 붙어있는 바디에 또 연결되면서, 아니면 프레임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뭐 쇠막대기라든가 뭐 판이라든가 이런 걸 지나면서 시트에도 전달되고 핸들에도 전달되기 때문에 한 번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곡되는 느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보여드릴 텐데, 브론코 뒷바퀴 같은 경우는 스테빌라이저 바가 없어요. 자, 스테빌라이저 바 한번 볼까요? 일단 앞바퀴에는 여기 있어요, 스테빌라이저 바.
그 스테빌라이저 바인데 얘도 그 중간에 자동으로 디스커넥트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좀 뭔가 특이하지 않나요? 스테빌라이저 바가 스웨이 바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은 한 형상의 파이프나 뭐 셋대로 돼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얘는 이음새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거 풀지 못한다고 들었어요. 포드에서. 뭐 근데 풀 수 있겠는데? 이만한 거 있으면 왜 못 풀어? 여기 뭐 다 나와 있는데 나한테 뻥친 것 같아. 랭글러 같은 경우는 적당히 평지에서 자동으로 연결되고 분리되고 했거든요. 근데 얘는 한쪽 바퀴 엄청 올라가 있고 한쪽 바퀴 엄청 떨어져도 스웨이바를 붙였다 떨어졌다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이게 참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기능 때문에 이 형상을 사용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거는 설계한 사람만 알아요. 우리가 뭘 보면서 이건 왜 이렇다 저렇다 막 유튜브 보면 막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스트럿반 여기서부터 여기 직접 해야 되고 아니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고 그거는 설계한 사람만 알 수 있고 그 차에 어느 포인트에 어떻게 무게가 오는지 퍼지는지 힘이 이렇게 전달되는지 힘이 아래로 쏟는지 이런 포인트들에 있어서 그 컴퓨터가 다 설계하거든요. 사람들이 입력을 하면 그 포인트에 맞춰서 스트럿바를 하우스끼리 연결할 수도 있고 어퍼 마운트끼리도 연결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런 거를 뭐 자기 맘대로 이거는 어퍼 마운트 아니고 하우스였기 때문에 이건 간접 방식 이건 별로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 정말 믿으시면 안 되고 근데 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다는 게 좀 그래서 난 이거 안 하려고 나 진짜 이렇게 막 차 뜯고 이러는 거 너무 싫은데 뭐 오늘 뜯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제가 몰랐던 랭글러는 스웨이바 컨트롤하는 부분이 전자식으로만 돼 있어요. 이렇게 판이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거. 근데 얘는 제가 듣기로는 유압식으로 들었어요. 안에 오일의 그 와류나 오일 흐름의 현상을 포함시켜서 얘를 붙였다 떨어뜨렸다 하는. 근데 안에 보면 이렇게 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 떨어지고 붙어 있는 걸 잘 보지는 못해요. 근데 랭글러는 그게 그냥 눈으로 보이죠. 뭐 그 정도 차이. 이것도 이제 로우 암에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링크를 통해서. 자, 근데 이 차는 뒤에 스테빌라이저 바는 없어요. 이렇게 뒤에 바퀴 떼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살짝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없어요. 저 중간에 파이프 저건 트랙바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솔리드 X라고 프레임하고 연결하는 양쪽 바퀴의 암을 연결하는 스테빌라이저 바는 이 차는 없다. 근데 자 봐요. 스테빌라이저 바가 어떤 기능을 하냐. 이게 예를 들어서 차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쏠렸어. 얘가 이렇게 주저앉아. 그러면 저쪽 반대는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무게중심이 한쪽에만 쏠려서 코너링이 상당히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게 쏠리면 저쪽도 어느 정도 같이 쏠리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한쪽이 집중적으로 들리지 않게. 근데 이제 얘는 뒷바퀴는 없다 그랬어요. 근데 얘가 급격하게 코너링을 하면 뒷바퀴가 이렇게 들리는 느낌 많이 들잖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은 들린다 뒷바퀴가 이 차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하고 누구 봐달라고 해야 되는데 한번 나중에 해볼게요. 그거는 아무튼 서스펜션 구조가 그렇다. 이거는 오일 필터가 여기 있네요. 엔진 오일 필터가 되게 가려들기 어려운 자리에 있네. 오메. 자, 아무튼 여기서 손 넣어서 가면 되겠다. 이건 2.3인치니까 2.7인치는 다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후드 본네트 열어서 그 위에서 이렇게 필터 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건지. 랭글러 있으면 얼마나 좋아. 사실 랭글러 섭외하려고 막 했는데 팔지를 말걸. 아무튼 그러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앞에 그런 파이프들이 이 차는 안 지나가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이 앞이 되게 많이 비죠. 뭐 랭글러도 사실 비긴 해요. 그런데 이 앞 공간에 이 깊이를 보면 상당히 많이 비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브롱코 윈치 있잖아요. 윈치를 조 안에 다는 그 브라켓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히든 윈치라고 해가지고 충분히 요 안에 달 만한 공간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브롱코에서 윈치 달려고 하시는 분들은 라디에이터 그릴 앞에 달아가지고 앞에 카메라 막 막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저 밑에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프로치 앵글 별로 상관없대요. 그 안에 딱 다니까 기존 이 차가 갖고 있는 어프로치 앵글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는 브롱코 사스쿼시 패키지 없는 베들랜드인데 33인치가 기본이에요. 근데 35인치로 바꾸려면 요 바 있죠. 양쪽에 있는 요 바 떼야 돼요. 이 볼트 2개 풀으면 양쪽에 2개씩 풀으면 이 바 빠져요. 그래야 타이어가 회전할 때 안 답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순정 옵셋이 한 50 정도 될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제 기억에는 20 이하로 빠질 경우는 펜더가 단다고 해요. 근데 이 펜더는 요것만 돌려서 잡아당기면 빠져요. 그리고 이 펜더를 사스쿼치용 펜더로 바꾸면 아무 문제 없이 주행할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서스펜션 구조는 이렇다. 상당히 얘가 복잡하지만 이게 독립평가 시스템으로서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다만 오프로딩 할 때 직접 노출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나 조인트 부분이나 그 타일로드 부분 같은 경우에 데미지도 입을 수 있고 스티어링이나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 자체가 솔리드 돼 있는 부분보다 약한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손이 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바라 같은 게 찢어져서 이 안에 있는 그리스가 셀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데미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사실은 더 많아요. 오프로딩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로우암도 이 프레임에 연결된 이 기준점이 더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으로 빠질 수도 있고 뭐 이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어퍼암도 더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최대 높이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올릴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차에서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성적인 게 바뀔 수 있어요. 뭐 왜 이렇게 설계를 했냐, 설계한 사람만 알지. 우리는 그냥 예상만 해보는데 이 예상을 이 트래블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바퀴가 위에 닿지 않을 정도만 한다, 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얘는 더블 이슈먼 방식이니까 실질적으로 바퀴가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인다기보다는 이렇게 그런 데 있어서의 어떤 움직임의 최소화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진짜 개발자만이 알고 포드만이 안다. 그 안에 비용적인 부분, 사람이 일하는 부분, 로봇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서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을 거고, 실제 이 모양은 레인저 랩터 있잖아요. 레인저하고 비슷한 형상이지만 실제 레인저 랩터하고 더 같습니다. 레인저 랩터가 일반 레인저보다 더 와이드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레인저 랩터하고 들어간 형식하고 거의 같아요. 약간의 그 값이 다를 수 있는데 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차는 차를 높이면 랭글러하고 다르게, 자 보면 여기에 이제 어댑터가 들어가서 프레임을 높여서, 프레임을 높이게 되면 여기 보면 다 고정이 프레임이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높아져요. 근데 이 밖에는 어떻게 돼요? 이 밖에는 이 자리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얘는 같은 높이를 거의 유지하게 되죠. 프레임은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얘의 거리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자바라로 이렇게 있어서 어느 정도 유격은 있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일반 길에서는 뭐 그렇다 쳐도 오프로딩 가면 바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차는 바디를 업하려면 하체 여러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보통 2인치 높이는 것까지는 아무것도 손 안 대도 된대요. 그런데 2.5인치 이상 높일 거면 여러 부분을 바꿔야 되는, 얘도 마찬가지고요. 타일로드 엔드 부분도 마찬가지고 조인트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높여진 높이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바꾸는 게 오프로딩 할 때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어퍼암이 뭐 실제 이게 많이 높은 부분이에요. 이게 어떤 타이어에 걸리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설계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위에 있으면 좋은 부분은 뭐냐면 얘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 그러니까 얘가 바퀴가 움직이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제약이 돼 있어요. 하우스에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제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가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아서 오프로딩 가도 약간 과격하게 운전, 그러니까 고속형으로 운전을 해도 충분히 견딜만하다. 제가 보기엔 고속형 오프로드형이라서 이런 세팅이 되지 않았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개발자만이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사스카치 패키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휠 트래블이 배들랜드 33인치보다 좀 적게 나와요. 타이어가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밖의 움직임의 폭을 더 많이 제약을 걸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티큘레이션은 33인치가 달린 배들랜드가 더 많이 나온다. 여러 가지 데이터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브레이크까지 보여드리고 일단 오늘은 끝낼게요. 나 이거 진짜 하기 싫은데 그래도 알려드려야지, 뜯은 김에. 자 보면 겁나 크죠. 로터 엄청 두껍고, 물론 거의 새 거예요. 그리고 캘리퍼도 무식하게 뚱뚱한 애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좋은 게 뭐냐, 얘가 열에 약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패드인데 패드가 눌려도 이게 잘 안 쓴다고, 뜨끈하면. 그러니까 열을 오래 많이 받아도 얘 자체가 열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로터가 두꺼우면.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벤틸레이션 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얘는 충분히 브레이크의 스트레스도 많이 고려를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고, 진짜 실제적으로 보면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더 두꺼워요. 이게 정말 저는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저는 직접 패드가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는, 항상 차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 패드가 달면서 이 부분이 이제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게 차마다 조금씩 위치가 달라서 저는 직접 패드를 보는데, 하여튼 패드가 보통은 이 패드가 한 1cm 정도 돼요. 10mm. 근데 이게 대략 한 5mm 정도 되면 바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끽끽 소리 날 때까지 타도 돼. 그리고 바꿔도 문제 없어요. 근데 소리 나면 바로 가서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 뭐 100km 이렇게 더 이상 타면 안 돼요. 그냥 살살 모고 가서 바꾸면 됩니다.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여기 특히 아이들 데리고 혼자 오신 엄마들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차 엔진 오일 갈러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대부분 안 그렇지만 그냥 돈에 눈이 먼 분들은 브레이크 패드 반 정도 남았는데 금방 다니까 오신 김에 가시죠. 뭐 이건 그나마 나아요. 브레이크 패드가 반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이러면서 브레이크 패드까지 갈아버리는, 이거는 한국에서 유학 보내는 아빠들이 좀 이렇게 챙겨서 알려주면 좋겠어요. 브레이크 패드는 이렇게 봐라. 그리고 반 달았다 그러면 반 더 쓸 수 있는 거니까 안 갈아도 된다. 뭐 이런 거 꼭 가르쳐 주셔서 사기 당하는 일 없으시도록. 저 예전에 우리 와이프가 명색이 내 마누라인데 그 카센터 가갖고 말도 안 되는 거 막 처음 엔진오일 가는 차에 에어필터 가르라고 그러고, 참고로 캐나다는 엔진 에어필터를 4만 킬로마다 한 번씩 바꿔요. 그리고 캐빈 필터라고 하는 에어컨 필터도 대략 뭐 빨리 바꾸면 10,000원에서 바꾸지만 보통 15,000원에서 25,000원
5천 사이 그때 바꾸는데 5천도 안 탄 차를 그때 바꾸라 그래가지고 다 어떻게 앞에서 겁줬대는데 할 수밖에 없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고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얘는 다른 데는 다 알루미늄인데 얘는 쇠예요. 주철이고 중간에 뭐 홀도 좀 있고. 근데 이게 보면 약간의 이게 되게 웃긴데 이 바람 구멍으로 돼 있어요. 이거 띄워도 되는데 이렇게 바람으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이렇게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실질적으로 부품으로 떼면 그렇게 무겁지 않대요. 브롱코 앞바퀴는 주로 충격을 로어암 쪽을 통해서 이쪽에서 다 받는 거죠. 근데 다 받더라도 얘는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차로 안 와요. 바로 운전자한테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떤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이 오류가 좀 일 수 있어요. 사람끼리 많이 다를 수 있고, 그건 이런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근데 이게 나름 또 바퀴 뜯고 말하려니까 재밌네. 다른 차도 바퀴 뜯어서 한번 말씀해 드려볼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무튼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또 봐요.